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그리고 개각 등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추경처리와 안보국회를 둘러싼 여야 3법이 달라서 의사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전국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 지난 토요일죠. 북한 목선이 하나 또 왔습니다. 그렇죠? 43일 말인가요? 6월 15일 날 오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왔고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NLL 5.5km 전방에서부터 10시 밤이죠. 10시 15분부터 주시를 했었고 또 넘어서 왔을 때 또 계속해서 하여튼 팔로우를 하고 있다가요. 바로 또 가서 애인해서 이제 조치를 했었고 뭐 사후 조치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3차 강 때는 이제 은폐라든지 축소 왜곡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의식해서 이번에는 바로 애인 작전을 종료한 지 2시간 만에 언론에다가 공개를 아주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도 제대로 잘했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야당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 특히 지난 그 목선 귀서 할 때 들어왔을 때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야당 쪽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대략 한 해안선에서 17km 떨어져 있으면 우리 해안선에 불빛이 보여 있는 상황인데 동력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고 또 이제 그 포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돛대 비슷한 데다가 이제 하얀 물체를 걸어놨는데 여기 뭐 빨래인지 무슨 실제로 이제 하얀 것을 표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뭐 이번에는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토요일 날 발생을 했는데 오늘 지금 오후에 바로 지금 북한으로 송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도 좀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오징어잡이가 시작된 다음부터 시작해서 대략 올해 한 380척 정도가 월선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밀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같은 기간에 한 40척 정도였는데 뭔가 지금 북한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북한에 지난번에 사실은 무력 시위를 했다는 걸 포함해가지고 보다도 분명하고 강경한 입장들을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전국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이번 주가 분수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미사일 도발도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국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셨듯이 한 4가지 정도 상황이 좀 불거졌는데요. 뭐 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간단치는 않은 문제였었고 또 러시아 그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정찰기요? 정찰기죠. 뭐 53년 정전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한 사안도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 8월 2일 날 지금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 정부가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가기 결정을 할 거라는 좀 보도가 있습니다. 또 추경도 지금 아직 100일 가까이 좀 표류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문 대통령 휴가 취소한 것인데 아주 저는 적절했다 보여지고요. 한 3가지 점에서 메시지가 있다 보는데 첫째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좀 어떤 기강 확립 차원도 되는 거고요. 국민들한테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안심하시라는 신뢰를 좀 보내는 것이고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간단치 않다는 어떤 결기를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뭐 휴가 취소가 가는 게 단순하게 대통령이 뭐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업무는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휴가를 가더라도 휴가지에서 계속해서 뭐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실 텐데 다만 그런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도 그만큼 현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고통 분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 조선시대 때도 가뭄이 들거나 흉년 뭐 이런 역병이 돌 때 역대 왕들이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든지 여름철에 뭐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일 망정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공감대, 고통 분담이라는 것을 나눠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도
한 세 가지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 주말에 문 대통령께서 2박 3일로 제주도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휴가 일정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휴가 관련해서 현안이 계속 물거지면서 과연 이번에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냐 마느냐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휴가를 안 가실 생각으로 잠시 이제 제주도의 주말을 이용해서 쉬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번 결정은 적절했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휴가를 안 가시는 것만큼이나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한테 발생한 피해가 뭐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를 들면 또 제1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반도체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는 그냥 주로 화면에서 그 삼성전자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거로 생각하는데 무려 500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하청업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8월 2일 날 일본 가기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와이스트리트 제외 조치가 발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소재 부품 중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90% 이상 되는 게 48개 품목이나 있습니다. 1,100개 중에서. 그래서 지금 그 휴가를 안 가시고 그 정말 지금 사실은 그런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 못 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좀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지금 현재 발생하는 위기나 고통은 무엇이고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체의 고통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 이런 좀 지시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휴가 취소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또 부담스러울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직원들 휴가 영향 없도록 했다. 오늘 수보 회의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예. 예.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건데 흔히 이제 그 직장 상사하고 중국집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시켜라 그래가지고 나는 짜장면 나는 먹겠다. 짜장면 먹을 테니까 너네들 그러면은 탕수육 못 시키는 것처럼 예. 대통령께서 휴가를 취소하니까 벌써 이제 부총리도 안 가겠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사회 전반으로 가가지고 마치 눈치 보는 문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직원들은 문제가 없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셨고요. 예. 또 노동의 그 효율성 차원에서도 뭐 연월차를 70% 이상 소진하라는 게 이제 문 대통령의 이제 방침인데 예. 그 문제를 좀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휴가를 안 간 만큼 실질적인 외교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로 좀 노력을 좀 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안보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한교안 대표는 계속해서 이런 안보 이슈가 터지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해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야당의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대안을 제시함이 없이 계속 공세만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 이념지향적으로 정책을 실험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능력 있는 야당 같으면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세 수위만 올리는 거예요. 지난번 사실은 북한에서 소위 미사일 그 무력 시위라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가 9.19 합의 위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서 그러면 9.19 합의를 파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9.19 합의를 축소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9.19 합의라는 것이 지상과 해상과 영공 모든 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거 위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 쪽으로 뭐 일본 쪽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9.19 합의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파기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여당에서 그런 이제 민족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이해합니다만 야당이 떨어지는 문제는 공세 그 자체로만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감이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세에 더해서 능력 있는 야당으로서 특히 이제 외교나 경제에 있어서 과거에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줬던 게 보수 정당인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참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깊이 토론하는 과정들이 좀 거쳐야 된다고 봐요. 예, 주장을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안을 가지고 주장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지난해 9.19 합의는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 정전협정은 우리는 빠진 상태에서 외세가 쉽게 말씀드리면 외세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다른 나라들이 주체가 됐지만은 9.19는 우리 손으로 남북이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 구축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평화로 가져갔다는 이런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건데 이걸 대안 없이 폐기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한국당이 오늘 또 여론조사 보면은 조금 그 갤럽보다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역시 민주당과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또 떨어지는 이유가 뭐 혁신도 없고 대안도 없고 또 변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게 결합이 된 건데 한국당이 정말로 수권 정당으로서 아니면은 본인들이 다음 차기에 어떤 정부를 맡아가지고 운영하려다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 그냥 뭐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좀 모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지지율 지난주에 뭐 19%까지 그러니까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말씀 나왔기 때문에 한국당 얘기 좀 할게요. 안보국회 소집 요구한 것도 그 내부 또 외부의 어떤 불리한 환경을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집 요구한 게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더라도 안보국회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정부도 그걸 마다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 추경을 본인들이 지금 벌써 한 3달 이상 지금 끌고 있는데 야당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당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자신들이 말로 계속 입버릇처럼 하지만 국가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또 해결책도 내놓고 비판을 하되 도울 건 도와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 안보국회 필요하다면 하라 이겁니다. 대신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추경도 약속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자기들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면은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경도 함께 하자라는 게 여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이 외교, 안보, 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서로의 주장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추경 통과시킨다고 우리 경제가 지금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0.25%를 한꺼번에 금리를 인하할 정도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나마 조금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제 당초에 설정한 예산에 비해서 뭐 1,000억 갔다가 3,000억 갔다가 8,000억 갔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조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드러내서 이게 적자 고체로 발행하는 추경이니까 그것을 빨리 합의해 내면 되는 문제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사실은 지금처럼 외교안보가 심각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뭔가 한미 간에 있어서도 이전 같지 않다라고 보여주니까 어제 바로 또 그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제외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농산물 문제도 제기되는 거고 옛날처럼 한미 관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게 러시아고 중국이고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외부 안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여당 대표는 청와대를 의식해서 야당 대표는 본인이 얘기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서 국회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생각의 간극을 좁혀내고 뭔가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지 좀 신뢰감을 얻죠. 국민들이 안정감을 내년 하고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변명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좀 평가해 주셔야 될 것이요. 자기 진영은 잘 방어하고 남의 진영을 잘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 높게 평가받는 시대는 끝내줘야 돼요. 보면
이 막말 공세도 마찬가지고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매일 야당 공세하는 데 치중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진영, 자기 지지자들만 쳐다보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기 지정에 철저하게 매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를 보낼 수 없다. 내가 예. 생각이 공감하더라도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정치인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원 선서할 때 그러잖아요.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당파적 이익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 저는 정말 심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대전에서 내부 총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선거 다 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특정인을 겨냥하기보다는 선거에 승리하려면 뭔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이 안 되고 있다. 또 친박 인사들이 굉장히 주요 당직을 찾아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됐던 부분까지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국당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 아마 사면초가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아마 그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하고 나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또 평가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짧은 기간에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든지 뭐 대여 투쟁을 통해서 외부 투쟁을 통해 가지고 야당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지금 내부 결속이 좀 안 된 거죠.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지금 내부에서 계속 총질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또 박순자 의원 징계라든지 또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직 그 당시에 국민적인 그 여론과 분노의 그 지수를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슬그머니 없었던 일처럼 복귀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당내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입지가 친박 세력이 힘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모른 척 넘어갔는데 한국당의 분명한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당 내에서 좀 싸우는 거거든요. 황 대표께서 지금이라도 어떤 분명한 기준점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소모적인 내분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부 결속이 되지 않고 또 앞서 언급해봤던 그 지지율 하락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도부의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지도부 인사의 일정 부분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교체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의 취약성은 큰 문제예요. 그거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대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도력 취약성은 두 가지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능력 있고 대안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주는 이 모습을 못 보여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친박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친이를 친박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친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친이를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을 정하지를 못하고 또 인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친이계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것이 이제 불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도 정말 제대로 원칙을 갖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은 사실은 친이계를 배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보수로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당을 끌어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연을 확대한다면서 당장 친이계들은 배제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가 좁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까지를 바라봤을 때에도 일단 당의 리더십이 분명한 당의 운영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능력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 아마 정기국회가 진행될수록 내년 총선이 가까워할수록 소위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인사가 바뀌는 것보다도 방법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제시가 더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총선 전략 차원에서 또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총선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이제 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수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분산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 뭐 그분들도 해결 못하는 걸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는 아마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 뱉자니 아깝고 삼키자니 이게 목천장이 다 될 것 같은 상황, 형국인데요. 어쨌든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정도의 지지율로 머물러 있지는 않고 저는 조금씩은 확대해 나갈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이게 한국당에게 좋은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분들 껴안기는 껴안아야 될 텐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껴안아야 될까 아마 그걸 좀 고민을 할 걸로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좀 더 고민하고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들을 대책 없이 껴안았다가 또 태극기 부대까지 껴안았다는 이런 중도 보수층의 이제 이탈을 또 불러올 수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고민이 클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고민은 또 계속 될 것 같고요. 예, 정 의원님.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치 지형을 뭐 좌, 중도, 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30%, 40%, 30%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자신들의 원래 이제 소위 진보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부분들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지지 성향조차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표는 어디가 더 많냐? 중도 진영에 많거든요. 중도 진영에 예를 들면 40%에서 절반만 나눠 간다고 하더라도 대등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단단히 거의 뭐 그 3% 이하인 우리 공화당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뭐 연대를 하고 무슨 뭐 그 총선 때에 얼마를 배려를 하고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공학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물론 그런 진보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약을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하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공약을 내밀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어 하는 정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약을 고민하고 앉아있으니까 정치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한국의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어떠한 기조로 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들 하나하나 정해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공화당 문제는 아마 총선 임박해서 맨 마지막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오늘 두 분 얘기만 좀 새겨 들어도 좀 다음 행보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인데 아마 개각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초 개각에 뭐 관심은 역시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바로 가느냐 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국회의원 얘기는 이게 뭐 다음 내년 총선 또 넘어 대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수석을 좀 아낀다는 이야기는 뭐 한간에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음 뭐 총선에도 나갈 거란 얘기를 하는데 장관 지내고 예.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 보여지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9월 전에 이제 개각을 한다 치더라도 9월 달에 예를 들어 취임을 하면은 6개월 정도밖에 재임을 안 하고 선거판에 나가는데 어느 정권이 이렇게 특정인을 대선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부도덕하다고까지 보여지는데 만약에 한다면 예. 아마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조국 수석을 장기적인 호흡에서 대선 주자로 키운다면은 만약 그런 보관이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 2년 2개월 했듯이 1년 반, 2년 정도 안정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대선에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뭐 내년 장관 몇 달 시켰다가도 총선 내보낸다. 이건 굉장히 좀 말 그대로 그분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아닐까 싶고요. 예. 어쨌든 조국 수석이 문 대통령의 복심이고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중요하게 기용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 대목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인사에 대해서 말한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등용하겠다. 적재적소에 쓰겠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인재를 찾아서 기용하겠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까지의 인사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지금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2012년 7월 달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 왜냐하면 법 집행을 관할하는 그런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의 수석을 보낸다. 이거 안 된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지금 계속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6명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연 고집을 부린 문제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저건 정말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